주신 제2동포 포럼 조롱재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과 강의를 준비해 주신 이해옥 교수님을 함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조롱재 이사장님 큰 박수로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제 123차 포럼하고 우리 고문님, 자문위원님, 위원장님 모시고 위촉장을 드리게 돼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포럼에서 좀 앞으로 여러 위원회를 만들어서 좀 더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위원장 제도를 우리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관대로 위원회를 많이 설립을 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작스레 우리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이해옥 교수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이 교수님이 지난달 4월 16일에 입국을 해서 오늘 7시 40분 비행기로 미국으로 지금 출국하십니다. 그래도 어렵게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오셔서 오늘 아리랑 민족의 디아스포라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좀 좋은 말씀에 우리 기대를 많이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우리 이해옥 교수님의 양력을 소개해 올립니다. 교수님은 이화여중부를 졸업하시고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 유는 정보학 석사를 취득하시고 미국 크레노몬 대학의 역사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1974년부터 2011년까지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욕, 코네티컷 주 여러 대학에서 도서관 이러닝 디렉터, 우리말로 아마 전산 총책이라고 권하는 모양입니다. 그쪽에서 근무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시고 지금 미국에 정주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우리 아리랑 민족의 디아스포라라는 책을 편찬을 하셨습니다. 오늘 강의하실 내용을 간단히 제가 메일로 받아가지고 전부 다 출력을 해서 저 준비를 해놨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사장님 여러분 다 감사한 말씀 다시 전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길게도 되고 짧게도 되고 그러는데 준비해 놓은 거를 제가 그냥 빨리 훑어갈 테니까 나중에 질문이 더 있으시면 하시고 저는 뭐 아무거나 질문을 해주셔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점이 많더라도 용서해 주시고요. 들어주세요. 이 프로젝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프린팅을 다 해놓으셨으니까 제가 그냥 훑어가겠습니다. 이 책은 청일전쟁 이후 중국과의 종주국 관계가 끝나게 된 1895년부터 꼭 10년 후인 1905년 러일전쟁이 끝난 후 승전국인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과정과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조국적 디아스포라, 즉 러시아, 만주, 미국, 일본에서 국경을 넘나들며 벌인 범민족적 항일투쟁과 조선인으로서의 이국 생활을 서술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한반도에서 벌어진 타국 간의 전쟁인 러일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던 같은 한국인으로서 서로 양쪽 진영에서 대적하여 싸워야 했던 비극적인 역사를 서술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저는 제가 낳고 어렸을 때 살던 한국의 역사를 더군다나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갔다는 사람인데도 너무나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의 비극적인 근대사를 논의하고 어떻게 해서 115년 전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그런 역사가 재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연구해 보는 게 저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860년대에서 시작해가지고 제가 1910년까지 갔는데요. 항상 제가 한국 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언제 어디서 왜 벌어진 싸움이었나, 제가 여기서 자라고 역사를 했어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왜 생겼고 어디서 싸워졌는지를 모르고 미국을 갔어요. 그리고 독립운동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이유로 세워졌나, 그 질문을 제가 항상 퀴즈로 냅니다. 근데 그거를 답을 100% 듣지를 못해요.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독립문이 언제 생겼나요? 왜 생겼나요? 제가 주제넘게 여쭤보는 건가요? 답 없으세요? 언제 생겼죠? 그러면 독립문이. 그러니까 독립문은요, 어떤 분들은 일제에서 해방됐을 때 생긴 거다, 이렇게 저희 친구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나서 청을, 너희의 종주국 관계에 있던 청을 무찔러줬으니까 이제 니네들이 독립을 한 거를 즐기는 뜻에서 이거를 세우라 그래서 세운 거죠. 그리고 서재필 박사 아닌가요? 네, 서재필 박사 보고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한 거죠, 일본에서. 그런데 그게 일본에서 한 게 아니고 청일전쟁 직후에 시작된 거고요. 그리고 조선인들이 언제부터 왜 러시아로 넘어가서 살게 되었는가, 또 왜 언제부터 만주로 넘어가서 살게 되었는가. 저희 외할아버님도 만주로 가셨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봉천여고를 다니시고 그랬는데 왜 거기를 가셨었는지는 제가 모르고 듣지도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일본의 속국으로 떨어진 게 언젠가, 우리가 배울 때는 1910년에 그렇게 됐다고, 한일 합방이 됐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진짜로 속국이 된 거는 1905년에 속국이 된 거죠. 근데 제가 이 책을 쓴 최초의 실마리는 미국의 유명 작가 잭 런던이 샌프란시스코 익자미너 페이퍼에, 그게 헐스트 신문인데 거기에 청탁을 받고 1904년 2월부터 5월까지 러일 전쟁을 취재하러 한국에 왔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도 거의 모르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그때 그 사람 나이가 27살. 서양인으로서 한국의 그러니까 시골로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은 구경하러 다니고, 이 사람은 또 한국 사람들을 보고 사진을 찍기 바빠가지고 글을 많이 썼습니다. 잭 런던이 본 1910년의 한국의 모습을 그 프린트해 보시면 널뛰는 거, 다다미질 하는 거, 런던은 그 행군하는 일본 군인들이 극심한 발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봤고 거기에 대해서 신문 기사도 썼습니다. How the Japanese sore feet got along. 그 발에 부러터서 그랬다. 그 이유가 일본 군의관의 말에 의하면은 너희들은 예비군으로서 평생 동안 소프트한 집신만 신고 다녔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딱한 외국 군화를 신으니까 발이 부르튼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본 거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일본 군사들이 발이 다 짐을 두고 고름이 나고 그래서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집신을 실었던 사람은,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일본군 속에 한국 사람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제가 그걸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캐다 보니까 일본, 한국,
미국 그 아카이브에 많이 기재가 돼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군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 이 사람이 찍은 사진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의 메인 그러니까 주제로 내놓은 거는 뭔가 하면은 세계 사학계에서 여태까지 인정되어 왔던 한국인의 일본군 참여 연도는 태평양 전쟁 전후에서 23만 명이 참여를 한 걸로 나와요. 근데 그 전에 러일 전쟁에 했다 그러면은 그게 3, 40년이 백데이트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국무성의 자료도 찾고 그렇게 사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18세기, 19세기부터 발생했던 조선인의 러시아 이주로 인해서 형성된 극동 러시아의 디아스포라인들은 러시아군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때쯤에는 이미 2세, 3세가 되니까 군대에 갈 의무도 있고 또 자기네가 힘들게 러시아 시민이 됐으니까 그 권리도 주장할 겸 러일 전쟁에 참여를 한 거죠. 그래서 샹하이 서비스 첩보단체 군사작전에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Jack Soldiers Wrestling이라는 자막이 있죠. 일본 군인들이 레슬링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 Korean Soldiers들이 서서 보고 있다. 잭은 그렇게 썼어요. 사진을 찍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일본 군 장교들한테 자기 여권을 보여주고 그러는 사진이 이게 굉장히 유명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주위에 그 일본 군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세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한국인들 같아요. 주관적인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잭 런던은 일본에서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배를 타고 건너와가지고 목포, 군산, 제물포, 서울로 가서 거기서 물자를 구한 다음에 평양으로 가고 순안, 안주, 의주 해서 압록강 전투를 보고 만주까지 들어갔다가 그냥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 책은 아리랑을 메인 팀으로 잡았는데 아리랑은 세계적으로 저희 한국의 애국가보다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노래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인의 민요이자 고충받는 민중들의 슬픔을 담은 노래였고 러일 전쟁 시에는 암호로 쓰였대요. 그 노래가. 그리고 항일 운동 때도 그 곡을 썼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네스코에서 2012년에 무형 문화재로 인정을 받았고 60가지 저희가 아는 건 정선 아리랑, 밀양 아리랑 그런데 3,600유형으로 불려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는 챕터마다 아리랑 1절씩 2절 혼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개를 한 거죠. 근데 그 후면에는 단테의 신곡을 보시면은 12천국과 12지옥이 나오는데 12고개를 넘어가야 하는 아리랑 고개는 그 고통스러운 한국인들의 생활, 인생을 묘사한 노래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우선 대원군의 섭정하에 굳게 닫혀있던 조선의 문이 신미양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무력으로 오픈됐잖아요. 강화조 일본하고 싸워서 강화조약도 되고 그런 속에서 아버지 대원군과 왕비 민비의 사이에 끼어있던 고종의 삼각관계 그 속에서 한국이 조선이 근대화를 하는 게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신미양요와 강화조약으로 해서 벌린 조선의 당파 싸움이 속에서는 막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때 이미
제물포, 군산, 진남포, 목포, 마산포 그런 데는 완전히 일본에만 오픈이 개항이 된 상태였는데 제물포에만 제가 거기 썼지만 5,973개의 외국인 중개 사무처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만큼 오픈이 갑자기 된 거죠.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한반도에 풍부한 자연 자원과 자원에 눈독을 들인 열강 세력들이 파워 스트러글 하는 속에서 한국에서는 국수파와 진보파의 싸움은 자꾸 더 심해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표에 색이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초록색로 된 거는 이제 협정이 돼 있었던 나라들인데 그렇지 않아도 독일, 러시아, 일본, 영국, 프랑스, 그냥 일본, 미국 서로 저희 조선의 이권을 찾느라고 싸움을 벌이고 있었죠. 그래서 운산의 다락골 금광이 되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거 아시죠? 그래서 그게 선교사 앨런, 여기서는 아주 앨런 한국을 위하는 사람처럼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별로 잘하지 않은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중개를 해가지고 미국의 몰스 회사대로 이 판권을 넘겼어요. 소유권을. 그래서 그 소유권에서 나오는 이익금이 1950년대 중반까지도 그 회사로 갔다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트랜스사이베리안 한국말 뭐라 그러는지 대륙횡단하는 그 철도가 시베리아 철도 그게 세계에서 제일 긴 철도라고요. 근데 일본한테는 그게 부산에서 만주까지 놓여질 철도를 그걸로 연결이 되면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서부까지 단숨에 연결될 수 있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그 철도 놓는 걸 가지고 러시아와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닥터 헐버트라고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한국을 사랑했던 그분이 책을 씁니다. 코리아 리뷰에 거기 난 기사에 가면은 이게 1902년 자료인데요. 그때 돈으로 400만 불이라는 돈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고종의 손으로. 근데 그게 어디로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페이지에 지도에 나온 걸 보시면은 1876년 강화조약이 체결된 후에 일본인들은 정책적으로 그 시민들, 자기 일본인들을 한국으로 보내서 한반도에 이주하게 돼서 이 숫자는 정말 깜짝 놀랄 숫자예요. 부산, 큰 도시들은 51%, 그러니까 반 이상이 일본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인구가. 그런데 조선인의 이민을 초래한 이민사에서는 푸시 앤 풀 팩터를 찾는데 왜 이 사람들이 가게 했는가? 푸시 팩터를 보면은 조선은 양반 사회로 사계층 사회 속에서 양반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죠. 사람들이 이 양반은. 그리고 중인과 상인들이 일을 해서 병역과 세무의 의무를 가지고 그 대신에 토지는 절대로 소유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계속되는 재해로 민생고는 극심하고 또 백골징포라는 무서운 세제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고 나서도 그 세금은 걷어갈 수 있는 그런 세금 제도였는데 가족이 없어지면은 토탈하려고 없어지면은 이웃까지 가서 그걸 징수해 갔대요. 그래서 이 마을 전체가 그냥 통째로 이주를 하는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조실록에 보면은 현종 때 1665년에 이미 거기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두 번째 거는 고종 13년, 그러니까 200년 후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못한다. 왜 이러냐. 그런 식으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계속 이 폐단이 계속 진행됐던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세종 러시아 정부는 전국 영토의 40%가 이쪽 극동에 있었는데 그 8개 프로빈스 중에 제일 컸지만 황무지로 남아있는 거를 조선인들이 올라가서 농사를 잘 지어서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정착을 장려하는 뜻에서 끌어들였고요. 그리고 중국은 아편전쟁 직후에 그 북경 조약에 의해서 홍콩은 영국의 소유지로 갔지만 1900년대에는 러시아로 또 쪼개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그 변방지대를 조선인들을 써서 버퍼존이라고 하는데 침략할 수 없게 그런 영토로 쓴 거죠. 그래서 조선인들이 올라가는 거 장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민실변. 네. 그래서 제가 그 도표를 만들어 본 거가 1860년대에서부터 시작된 그 조선인들의 이주 기록인데요. 1906년, 1904년, 1906년 그 러일 전쟁 시기에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는 급증을 해서 쫙 올라갔는데 러시아는 1937년에 우즈베키스탄으로 다 추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뚝 떨어진 거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극동 러시아와 만주로 이사간 조선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시련이 닥쳤습니다. 1904년 2월에 일본이 선전포고도 없이 지물포 앞바다에서 러시아 함대를 2개를 폭격을 하고 침몰시킴으로써 러일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게 한반도를 휩쓸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잭 런던이 그 한반도 일본군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이 한국은 왜 이렇게 황폐하냐, 농지에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다 이렇게 쇠퇴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몰랐던 거는 청래전쟁 때 이미 휩쓸고 간 데를 또 러일 전쟁에 그냥 짓밟고 올라가니까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던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한 거는 1860년대부터 러시아 주민으로 살던 한인들이 특히 그 중에 러시아 시민권을 획득해서 살던 한인 2, 3세대들이 1900년대 러일 전쟁 시에 이미 참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병역의 의무도 있었고 자기가 또 가서 싸우고 싶었고 일본이 한국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왼쪽에 러시아 편에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고 여기서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샹하이 서비스라고 첩보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그분들이 활동을 많이 했고 또 일본 편에 들어가서 싸운 조선인들은 누구였나? 김옥균, 윤시호 등의 범아시아주의 일본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근대화해야 된다. Independence through dependence 그거를 주장하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일진회가 또 나서서 싸웠고 그리고 조선의 지식층들은 러시아가 승전하면 안 된다. 그런 뜻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906년에 프레드릭 맥켄지라고 런던 데일리의 기자가 의병들을 찾아가서 사진 찍은 것도 꽤 많이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일본 군무성 자료집에서 찾은 건데요. 한국인으로서 조선인들로서 러일 전쟁 때 일본군에 참여해서 군인이든지 무슨 기공이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참여를 해서 싸운 사람들의
그 수상자 명단 이토 히로부미가 사인을 하고 이 사람들한테 상을 주라 그런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잭 런던이 제일 눈여겨본 거는 러일 전쟁 때 수송 대대가 움직이는데 그게 다 한국 사람들 조선인들이 한복 입고 지게에다 짊어지고 가는 모습을 보고 런던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체격이 좋다, 늠름하고 잘생겼는데 기력이 없다고 봤어요. 그 기력이 없었던 이유는 그때 이미 양반 사회에서 눌려 살고 또 사는 게 힘드니까 그랬다는 걸 잘 몰랐죠. 나는 외국 사람이니까. 근데 이 노동자들, 노무자들의 모습에는 얼굴에다가 행선지에 표시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물자는 의주까지 갈 거다. 이 물자는 뭐 만주까지 갈 거다. 그러면 그 행선지 그 표시를 얼굴에다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비참한 얘기예요. 그런데 러일 전쟁이 한반도를 거쳐서 만주에서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 테리 루즈벨트는 중재를 하기를 일본하고 만주하고 러시아하고 같이 협상을 해서 평화를 이끄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평화조약이 서울도 아니고 도쿄도 아니고 모스크바도 아닌 극동아시아에서 6,750여 마일 떨어진 미국의 동부의 해안도시 포츠머스에서 그걸 체결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거기 가서 가즈라하고 암암리에 동의를 해서 그러니까 미국은 그때 필리핀을 속국하려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면 일본은 미국이 필리핀을 먹는 거를 눈 감아주고 일본이 한국하고 만주를 먹는 거를 미국은 눈 감아준다는 그런 암암리의 이 평화조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공세운 걸로 해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노벨상을 받았고 그 딸은 또 그 다음에 한국 나와서 용숭한 대접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905년 그 직후에 한일 의정서가 사인이 돼서 한국은 일본의 속국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챕터에서부터는 러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난 결과로 백두산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간 한국 조선인들이 하루아침에 국적이 없어진 거예요. 나라가 없어진 상태에서 트랜스내셔널 디아스포라인으로서 겪은 생활에 대해서 썼습니다. 무궁화 태극기, 십자가 무늬가 새겨진 기와와 주춧돌을 써서 지은 학교들, 태극기가 앞에 흩날리는 학교에서 졸업식을 하고 스승과 제자들은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은 걸 보시죠. 그래서 그렇게 조선의 전통을 지키면서 살고 있던 아리랑 디아스포라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63년에 13 가정이 함경도 회령에서 하룻밤에 그냥 다 두만강을 건너서 러시아 연해주로 갔는데 그때 선교사들이 쓴 글을 보면 그냥 다 헐벗은 사슴바람으로 가고 뭘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기를 안은 어머니 여자들은 옷을 벗고 체온으로 따뜻하게 서로 해내라고 그렇게 벗고 물을 건너서 왔다고 참 눈물 나는 글들을 많이 썼어요. 그분들이 올라갔는데 5가문에 142명이 올라가서 이분들은 돈이 좀 있는 분들이었는데 돈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600만 평의 땅을 사서 1%는 나중에 후세 교육을 위해서
놔두고 그래서 나중에 독립운동의 중심 역할을 거기서 하시고 명동 학교 세우고 군사교육의 중심지로 큰 활약을 하셨죠. 그래서 이 서당 외국 사람들은 이 서당 모습을 사진을 보면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가쓰고 두루마기 입고 딱 애들은 다 무릎 꿇고 앉아서 공부하잖아요. 그게 북쪽에서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갑잔치, 결혼식, 장례식 다 한국식으로 저희가 미국 가서도 한국 음식 먹고 돌잔치하고 백일잔치하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를 그 북쪽에 가서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사진이 2개 있는데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1904년에 잭 런던이 한국에서 본 농촌의 모습입니다. 초가집 입고 이렇게 계곡 속에 있는데 그 왼쪽 사진은 러시아의 신안촌,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 교회의 그 신안촌 모습인데 얼마나 똑같이 지었어요. 초가집 짓고 그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학교는 러시아 정교 교회에서 신부한테 배우고 그리고 러시아 정부에서 한국 사람들이 그때도 교육열이 대단하다는 걸 알고 이 사람들을 융화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많이 지어줬어요. 그리고 근혜 타기하고 윤동주 씨의 묘도 아직 거기 있답니다. 그리고 영국인 귀부인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돌아다니면서 서울 한국에 와서도 한국의 농촌을 보고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거기에 분홍들을 보니까 아주 귀걸이 장대하고 기력이 좋았대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독립을 해서 땅도 소유하고 부를 성취했으니까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초가집을 거기 가서 짓고 좀 돈 벌면 기와집 짓고 온돌방 놓고 살고 벼농사도 속 끌고 농사 지면서 벼농사도 이렇게 똑같이 줄 서서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거는 세인트 피터스버그의 가제타 신문에서 고종 황제가 그 조인하고 문서에 사인하는 모습을 아주 참 비참하게 올렸죠. 그렇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의 황제라 우리의 왕이다 그래가지고 고종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장례식에 엉엉 울면서 삼배 옷 입고 다들 따라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반도에서 3.1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 소식이 1-2주 후에 북쪽으로 가서 만주벌판의 서전야사에서 3월 13일에 있었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서는 3월 17일에 태극기 흐르면서 만세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천리 강산을 잃고 강을 건너갔던 이주민들은 계속해서 거기에서 항일운동을 벌였는데 미국으로 이민 갔던 지식층들도 안창호 씨 여러분 힘을 합해가지고 같이 독립운동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내에서는 신문을 한글로 내지 못하게 됐는데 그 대신에 미국이나 블라디보스토크 만주에서 한글 신문을 출판을 해가지고 계몽운동을 하고 독립운동, 의병과 보부상 그 사람들하고 다 힘을 합쳐서 싸웠는데 그 당시 캐나다와 미국 선교사들은 의료진 준비를 다 하고 그러니까 의사면서 선교사의 자격을 가지고 와서 의료시설도 해주고 선교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두만강을 건너가면서 이렇게 선교를 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1905년에 러일전쟁에 패배한 러시아 제국은 같은 해 10월에 10월 혁명으로 해가지고 망했죠. 러시아 제국이 1917년에 완전히 망해 나가고 고리어인들은 볼셰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이렇게 전향을 하고 공산당으로도 전향을 하고 살았는데 만주로 간 조선인 후예들도 청나라가 1911년에 신해 혁명으로 망하고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일본의 속국이 된 속에서 이민 2등 시민으로 반도인으로 살아남아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1937년에 피땀 흘려 모았던 재산과 토지를 다 버리고 일주일 내에 짐 싸라. 그래가지고 짐 싸가지고 기차 정거장에 가니까 이 사람이 타는 기차도 아니고 뭐 그냥 고물 나르는 그런 기차에 실려가지고 45일 동안 걸려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으로 도착하는데 그 가는 동안에 16.3%는 죽었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도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힘든 생활을 했고 스탈린 밑에 그 중진 장성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이 당시에 다 처형을 당하고 유배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려간 분들이 거기 가서도 이미 러시아인이 됐기 때문에 말도 안 통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러시아로 오고 싶어서 그러다가 2000년도부터는 러시아 정부에서 한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러시아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린 거는 명동촌에 지금 2011년 모습입니다. 부농으로 잘 살고 계신데 현재 한 100만 명의 조선인들이 만주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또 하나 안타까운 거는 그쪽에 가서 중국인으로 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근데 6.25 때 왜 우리가 다 아는 인민군이 일사후퇴 때 몰려 들어왔을 때 그 인민군으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뭐 8만 명인가가 죽었다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중국인으로 이제 보내진 거죠. 그래서 아직도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에 살고 있는 우리 아리랑 디아스포라인들 저는 유학생으로 갔지만 처음에는 유학생으로 가서 뭐 나는 이민이 아니다 그러고 살았는데 살고 보니까 제가 이민이에요. 저도 그리고 디아스포라인이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아들 딸 거기서 태어나고 걔네들 자식이 손주가 제가 4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아주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살고 있고 한국이 항상 관심이 많고 그런 거 보면은 저희가 디아스포라인의 그 특색 그거는 특색 3가지가 특색이 있는데 뭔가는 처음에 모국을 떠난 거 무슨 이유에서든지 자의해서든지 뭐 밀려서라든지 가서는 또 그냥 계속 열심히 일하면서 한국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보면서 3번째는 언젠가는 돌아올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제 3기야 저 쓰셨지만 3기의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미국에 가서 이제 편하게 살고 있고 뭐 직장도 다 튼튼하고 지금 미국에 있는 2세, 3세들은 아주 자리를 다 잘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계속 주의를 집중하고 언젠가는 내가 도와야 될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디아스포라인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레젠테이션이 되면은 월남한 이북 청년들의 그 아리랑 부르는 모습이 참 좋은데 그거를 못 보여드리는 게 좀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하여튼 국경을 초월해서 넘나들면서 사는 저희들입니다. 네, 그냥 그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몇 분만 또 질문을 받아주시겠다고 합니다. 네. 잠시 지금 그 아리랑을 멋있게 연주해 주신 분은 오늘 이 행사장도 또 이렇게 어레인지 해주시고 여기 교보생명의 탑 리더이신 우리 강영실 여사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왜냐하면 여기 교수님이 빨리 공항으로 또 출국을 하셔야 될 그 예정이시라서. 네. 질문이시든지 아니면 더 첨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이혜옥 선생님께서 네. 오늘 이후 네. 미래에 네. 한인 디아스포라가 네.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 이거는 뭐 연구라기보다도 네. 이제 이 책을 쓰시면서 네. 그 연장선상에서 네.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머릿속에 담고 계신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네, 말씀 주세요. 제가 주제넘게 그렇게 큰 말씀을 드릴 자격은 없고요. 다른 사람보다는 있으세요. 네, 근데 제가 하여튼 그쪽에서 살면서 왔다 갔다 제가 한국을 1년에 봄, 가을로 수십 년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작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냥 한국 뉴스 보고 뭐 한국에 무슨 일 있으면 막 자기가 뭐 할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투표권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냥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제 책이 나온 후로 그때쯤 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때쯤에서 LA에서도 디아스포라라는 그 아리랑 디아스포라라는 주제로 화전도 열리고 뭐 세미나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고 거기에 디아스포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거기 사는 사람들이 제너레이션이 한 서너 제너레이션이 그러니까 저보다 더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50년대 가신 분들 미국 간 지 50년이 됐지만 뭐 저희 또래 그 아래 또래 저희 애들 또래 이렇게 하면 그 제너레이션 멀티 제너레이션 한 그런 사회인데 그게 같이 코퍼레이션 해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파워가 클 수 있다는 거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한국 분들은 또 교육열이 높아서 하버드, 예일 뭐 다 좋은 데 다 가 있잖아요. 자식들이 졸업하고 나와서 또 워싱턴 정부에도 중진으로 들어가 있고 입김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그런 힘을 합해서 같이 협력을 하면은 한국의 위상도 더 높아질 것 같고 힘도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쪽으로 글을 쓸 수 있으면 좀 더 쓰고요.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답이 됐나요? 미국의 디아스포라 후손이 몇 명이라 썼어요? 알 수가 없어요. 뭐 지금 미국에 한국 사람들이 100만 명 200만이 넘죠. 네, 그렇죠. 네, 200만이요. 근데 그분들이 LA나 뉴욕은 막 아주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전국에 퍼져 있어요. 저는 미국에 처음 유학 갔을 때 미시시피로 갔어요. 미시시피 여자 대학에서 장학금을 줘서 이제 거기 가서 있다가 텍사스에서 또 하고 졸업하고 그러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살았는데 미국 전역에 한국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힘이 뭐 동창회를 통하든가 뭐 카톡의 파워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뭐 서로 우애 있게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 힘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BTS님은 정말 영화가 힘이 있어서 또 그걸로 완전히 이렇게 요새는 UCLA나 그런 대학에서 한국어 강의가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간대요. 그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영화를 보고 싶어서 한국말을 배우려고 그러는 미국 애들이 자손분이 아니고 몇 살짜리들? 그러니까 지금 18, 19 그런 애들이죠. 네. 그리고 저희 아들은 패서디나 사우스 패서디나라는 동네에 사는데 제가 조금 보태고 싶은데 거기 서 계시고 지금 이제 몇 살짜리들이 그 한국어를 배우려고 그러는데 제가 여쭤봤는데 이혁 선생님 책을 제가 읽고 나서 최근에 미국의 현상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미국의 2세, 3세, 4세들이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류 사회에서 점점 많이 출세하잖아요. 네. 국회의원도 되고 주 상하원도 되고 또 기업에도 진출하고 그런데 이제 방금 얘기한 그분들이 한국어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하고 사는 동안은 한국인의 정체성이 어떤 형태로든지 유지가 되죠. 근데 그분들이 가버리시면 그 정체성이 어떤 형태로 유지가 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숙제고. 그런데 지금 이제 한인동포 이 후손들이 성공적이잖아요. 성공적이에요. 그게 이제 한국의 발전,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한 것과 관계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발전하니까 밖에 어느 나라에 살든지 다 자부심이 있고 목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보태고 싶은 말씀 하나는 어떻게 그 후세대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느냐. 제 생각에는 한국어만 가르치면 몇 세대가 지나가도 그 사람들은 그냥 한인 디아스포라 정체성이 유지가 될 거예요. 제가요 캘리포니아로 완전 말씀드리고 뉴욕 커네티컷에 살다가 프레스노로 이사 왔을 때 프레스노에서 장로교회를 다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한글 학교를 만들면서 저를 시켜서 한글 학교 교장 노릇을 했습니다. 제가 몇 년 했는데 그러면서 그 교수님들, 교사님들 다 자원봉사하는 부모님들이죠. 그분들을 모시고 낙스라는 그 한글 학교 그 협회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훈련을 연수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때 지금 이게 30년 전 얘기인데 이미 우리 자식들은 안 배우려고 한글 안 배우려고 그랬는데 그 애들이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한글 학교 한글 배워야 된다고. 네, 그래서 그 숫자는 자꾸 늘어가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그때 못 배운 애들은 또 대학에 가서 또 배우고. 여러분 정말 유익한 시간이시겠죠? 우리 장시간 동안 이렇게 서서 강의를 해주신 우리 아주 귀한 말씀 정말 잊지 않을 것 같아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수님이 오늘 출국하신대요. 그래서 지금 나가셔야 되니까 단체 사진을 이쯤에서 저희가 촬영하시고 가시도록 하려고 합니다. 모두 한 줄은 의자로 이렇게 해서 나오시고
나도 찍어요. 다 나오세요. 우리 여기 옆으로 다 오세요. 화면 잡혀요? 다 나와요. 이혜옥 교수님 최고? 여러분 이혜옥 교수님 최고! 잠깐만 교수님 떠나시기 전에 아리랑을 다 같이 합창으로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납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목에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도 못 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감사합니다. 눈물 납니다. 자, 안녕하십시오. 이혜옥 교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